반도체 주가는 굉장히 선행해버려요. 전 세계 경제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선행 지표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최선행 지표가 반도체 시세거든요. 보통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을 모시고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새로운 IT 신기술과 관련한 증시의 상황,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IT의 신이라는 갓입니다. 갓. IT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채널에서도 알짜배기 IT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자이언트에 오셔서 구독자님들 위해서 또 이 앞서가는 신기술 테마 새로운 류의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올해는 이제 사실 지금은 좀 장이 안 좋은 분위기긴 합니다만 올해 반도체에 해다, 반도체 무조건 간다, 작년에 너무 죽 썼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 테마, 반도체 테마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되게 좋게 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죠. 시클리컬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4년 주기로 한마디예요. 그래서 보통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 사이클이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하락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작년 3분기가 딱 기점이었어요. 하락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반전되는 딱 기점이었는데 보통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 재고가 소진이 돼요. 그럼 재고가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정 거래 가격이 오릅니다. 작년 3분기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고정 거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반도체 주가는 굉장히 선행해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선행 지표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최선행 지표가 반도체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투자하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보는 거는 백미러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오히려 6개월, 많게는 1년 뒤에 업황을 보고 지금 주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이클상 보면 지금 반도체의 업황으로 보면 사이클 초입인데 주가로 보면 거의 절반 이상 프라이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초부터 반도체 주가들은 확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에너지가 거의 절반 정도는 올라왔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 1월 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12월에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요. 12월이 보통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고 1월이 이제 보통은 이제 1월 효과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패턴이 깨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12월에 양도세 감면 이슈가 있으면서 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버슈팅 했고 그리고 금리가 올해 6번 인하한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빠른 속도로 반등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약간 쿨다운 되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지금은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서 상승으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감산에 대한 스케줄을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게 이제 최근에 한 12일 동안 연속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은 이 반도체는 사실 선행하는 지표다. 그 이제 반도체 상승장의 초입은 맞지만 주가는 이미 절반 이상이 프라이싱 돼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기회가 있다. 이 얘기신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기회가 어떻게 있는지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한미반도체 같은 HBM 관련주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분위기를 타서 막 오름세가 진행됐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월에는 그닥 이들이 재미를 못 봤다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테마 중에 뭔가를 딱 정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장주도 있고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있고 대형주도 있을 거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섹터가 조금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조금 더 세부 섹터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소재 부품 장비도 많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보통 상승 사이클에 약간 순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건데 앞으로도 뭐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로 잘 맞는 건데요. 보통 상승 사이클 초입에서 제일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건 장비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냐면 장비주들이 제일 그 하락 사이클에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생각해 보면요. 인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인력이 수주가 많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 높은 급여를 주고 장비를 제조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수주가 없을 때거든요. 그럼 수주가 없을 때는 그러면 구조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숙련 노동자들, 숙련 근로자들, 숙련 엔지니어들은요 키우는데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수주가 없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해고해버리거나 내보내버리면 수주가 다시 왔을 때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키우기에도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그 하락 사이클을 그냥 온몸으로 버티면서 다시 상승 사이클이 올 때까지 버텨요. 아니면 그 사이에 회사 구조를 바꿔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신규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수주가 상승 사이클로 들어오면 그만큼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장비주들이 셌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뭐 이런 장비주들이 되게 셌고요. 장비주들이 올라가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소재주하고 부품주가 올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감산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감산 피해주가 누가 되냐? 소재 업체하고 부품주죠. 왜냐면 가동률이 원래는 100이라는 가동에 맞는 소재를 납품했는데 갑자기 3분의 1을 줄었어요. 그러면 피해를 보죠.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감산 스케줄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감산이 회복되면 여기에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주들이나 부품주, 그리고 장비에서 라인을 계속 가동하면 소모되는 소모성 부품들 있죠. 예를 들면 파츠라고 하죠. 뭐 쿼츠 종류나 아니면 실리콘 소재나 SiC 쪽이나 뭐 세라믹이나 이런 쪽 소재들. 뭐 대표적으로 TCK나 뭐 오니큐엔시, 뭐 하나 머티리얼즈, 월덱스 뭐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게 이제 파츠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케미컬이라고 하면 뭐 동진 세미캠이 하는 포토 레지스트나 아니면 솔브레인이 하는 인산계 에천트, 그리고 한솔 케미칼이 하는 과산화수소 뭐 이런 쪽이 이제 세정 쪽에 많이 쓰이니까 그런 쪽이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순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사이클에서 피날레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PCB 업체들, 기판 업체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녹색 기판 하는 쪽에 그게 보면 재작년이죠. 재작년 사이클 꺾일 때 제일 마지막까지 실적 좋았다는 회사들 생각해 보시면 심텍, 해성 DS,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런 기판 업체들이 마지막 피날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순서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제는 소재 부품주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조금 더 이제 긴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기판 업체들도 좀 주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반도체 섹터의 사이클 순서 일단은 장비주로 시작됐고, 장비주의 인력, 숙련된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비주 다음에는 부품주와 소재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기판 관련 회사들, PCB 관련 회사들. 근데 이제 장비주까지는 작년 말에 이제 붐업이 일었고, 이제는 소재 부품주부터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대략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 여러 회사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소재 부품주도 뭐 말씀해 주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방금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회사들 중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감산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회사 그 모멘텀도 괜찮은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그런 쪽이 이제 좀 좋은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동진 세미캠하고 솔브레인 같은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PSP라는 회사는 장비주긴 한데 요게 신규 투자 장비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라인에도 추가로 넣어서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HPSP 같은 업체들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면 테스트하는 물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테스트 소켓 쪽, 특히나 AI 반도체 쪽에 테스트 소켓 물량이 많아지는 리노공업 같은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요, 예전에 뭐 바이오 사이클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사이클도 보셨잖아요. 보통 보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탑 10 안에 한 그 해당 종목이 한 5개는 들어와야지 비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 코스닥 시총 탑 10 안에 종목이 한 개밖에 없어요. HPSP. 그래서 탑 10 안에 들어올 만한 이제 밸류의 주식들이 보면 뭐 리노공업이나 솔브레인, 뭐 동진세미켈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좀 주목할 만한 거죠. 이 감산이 G 플러스 알파, 그 알파는 이제 AI 반도체라고 보셨고, 요새 이제 뭐 관련된 회사들, 코스닥 시총 탑 10에 아직 HPSP밖에 없다. HPSP. 그래서 이제 리노공업, 솔브레인, 뭐 동지세미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재 부품주 섹터 소주제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회사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HBM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앞서서 저희가 좀 HBM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HBM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PC든 스마트폰이든 모든 지금 전자 컴퓨터들은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고안한 그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게 벌써 60년 전에 나온 구조죠.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구조인데, 어떤 구조냐?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들이 있죠. 이게 여기서 연산을 하는 건데, 그럼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죠. 보통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요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 프로세서 연산 속도를 데이터가 불러오는 속도가 항상 못 따라와요. 그래서 병목이 생기죠. 그러니까 프로세서는 여기 그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장에서 막 돌아갔는데 여기 자재를 못 납품해서 항상 얘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이 생기니까 중간에 굉장히 데이터를 빨리 읽고 쓸 수 있는 중간 메모리를 하나 갖다 놔요. 그 버퍼 역할을 하는 게 D램입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프로세서가 있고, 그 중간에 버퍼로 D램 있고, 제일 밑에 하단에 스토리지가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컴퓨터 구조인데, 자, 기존에 이게 잘 작동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폰 노이만의 구조가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왜? AI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I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AI는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빅데이터를. 그죠? 기존의 컴퓨터는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푸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AI라는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예를 들면 사칙 연산 같은 것들을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D램 가지고는 이 버퍼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D램을 아파트처럼 쌓아서 프로세서 옆에 딱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게 HBM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기존의 D램이라는 거는 데이터 단위 전송 그 단위가 32비트예요. 32비트인데 이 HBM은 1024비트입니다. 예, 1024비니까 뭐 수십 배, 한 30배 이상 빠른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가는 길을 엄청 넓혀 놓은 건데,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가까이 붙여 놓는 데서 떠나서, 그 예를 들면 기존의 반도체라는 게 단독 주택 구조라고 하면요, 이 그 GPU하고 HBM은 2.5D 구조라고 해요. 그 여의도 IFC 몰 가보셨어요? 네. 예. 위에 보면 한쪽은 건물 2개가 있잖아요.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오피스잖아요. 근데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죠. 요게 2.5D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GPU라는 칩이 있고 HBM이라는 칩이 있는데, 요게 밑에 실리콘 인터포즈를 통해서 지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2.5D 구조입니다.